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비스를 구독 중이신가요? 옛날에는 신문 잡지에나 쓰이던 구독 방식이 요즘 수만 가지 서비스나 상품 구매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강제 구독 시대라고 합니다. 구독 경제 전문가 전호겸 교수가 진단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숙명여대 김보람 교수가 매출을 쑥쑥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한 번에 돈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그러니까 옛날 신문 구독, 잡지 구독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독 경제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독 경제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독 경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전호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 저자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구독경제 관련 책도 내셨죠? 예. 구독경제 정확히 뭔가요? 구독경제라는 게 사실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우유, 신문, 잡지 등이 이제 구독의 대표였고요. 구독경제라는 단순한 생각하면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네, 주부 같은 경우는 각종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요새 구독해서 그렇죠. 렌탈 같은 경우에도 구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일상 속에 좀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구독 서비스가 아닌 게 없을 정도인데요. 리서치 기관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전체 서비스의 75%가 구독화된다고 말도 했거든요. 4분의 3이요? 예. 그래서 의류, 꽃, 그림, 나물, 반찬, 이유식, 반려견 영양제, 자동차, 호텔 등등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다 지금 구독화되고 있고요. 요즘에 구독 경제 관련해서 가장 핫한 거는 아무래도 OTT죠. 그리고 이제 OTT는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맞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 예, 넷플릭스나 무슨 그런 거요. 티빙 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빈집이나 쓰지 않는 별장을 구독하는 것도 많고요. 그 미국에서는 그 출퇴근 비행기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 우주 인공위성을 구독하는 구독 서비스도 한 2년 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구독한다. 인공위성을 구독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위성을 쐈으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그 클라우드 인공위성 클라우드를 구독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올린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자기네 기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다 구독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꽃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기 건물 전체에 있는 무슨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꽃집에서 와서 다 관리해주고 그렇죠. 이런 거 한 달이나 1년에 얼마씩 내주고 이것도 구독 경제네요. 맞습니다. 개인도 요즘에 꽃 구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개인도.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구독을 한다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애플이죠. 지금 애플이 전 세계에서 지금 활성화 기기가 한 25개 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홈트 구독 서비스는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내면서 홈 트레이닝 구독 서비스를 내면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큰 헬스클럽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애플의 이제 휴대폰이나 그렇죠. 맥북이나 이런 걸 보고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엄청나군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나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이게 사실 올해와 작년 말에 가장 핫했던 건 솔직히 생성 AI 시장이었거든요.
생성형 AI 시장이 가장 컸는데 S&P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5년 후에 2028년이 되면 363억 5,810만 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 돈으로 48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생성형 AI. 예, 그러니까 생성형 뭘 만드는 AI. 맞습니다. 네. 뭐 그림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챗GPT라든지 뭐 등등이죠. 근데 UBS에 따른 구독경제 시장은 연평균 18%를 성장해가지고 2025년이 되면 내후년 정도죠. 되면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성형 AI 시장이 엄청 사람들의 규모가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장의 최소 40배 이상의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죠. 아유, 구독 경제 이게 코로나 시절에 더 부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예를 들어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사실 중국에서 발발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 2020년 1분기, 미국도 1분기에 나왔거든요. 이때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 보면 주월에서 발표하면 구독경제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가 코로나 전으로 봤을 때 미국의 S&P 500 지수 매출 성장률 3.6%와 미국 소매 매출 인덱스 성장률 3.2보다 5배나 높게 성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그럼 코로나 와서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코로나가 가장 이 사람들 패닉을 줬던 때가 2020년 2분기였거든요. 이때를 봤더니 이때 구독경제 회사들은 망한 회사가 없이 10개 중에 8개는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로 보면은 그 2020년 2분기에 S&P 500 기업이 마이너스 10% 성장해가지고 그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독경제사는 그때 10%를 성장했죠. 그러니까 S&P 500에 드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마이너스 10% 성장 때 오히려 12% 성장했으니까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이거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제 구독 경제 회사들이 잘 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특히. 그러니까 우리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리질리언스. 예, 맞습니다. 보통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발목 잡히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 관련돼 가지고 기업에게 구독자는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독자는 보통 미리 돈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거 하실 때 돈을 미리 한 달, 1년 이렇게 미리 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위기가 오면 단기간에 갑자기 위기가 오거든요. 네. 최근에 뭐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거 단기간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뭐 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막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이용료를 낸 사람은 네. 계속 간다 이거죠. 네, 락인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월스랑 핏에서 구독 경제 맨 마지막에 해지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가 불황이 되는 내가 매일 사 먹던 소주를 안 사 먹거나 빵을 안 사 먹더라도 집에 가서 갑자기 보고 있던 OTT를 바로 해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해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캐시플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그 1년 끝에 가서 그렇죠. 해지할까 말까 고민하지. 그렇죠. 일찍 고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때쯤 되면 이미 이 위기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익숙해졌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해지 안 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안 좋거나 위기가 오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돈 쓰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구독 경제는 예를 들어가 내가 뭐 1,000만 원 주고 살 물건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을 쪼개가지고 구독료를 쓸 수 있으니까 소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객이 해지를 하지 않는 한 네.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끄트머리 어떤 걸 냈었냐면 그 사람들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광고형 그 구독 모델 냈거든요. 네. 광고를 보면 구독료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일종의 이 구독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구독 회사 같은 경우에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취향이나 이 사람들의 불황형 맞춤형 제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큰 3가지 요인 때문에 구독 회사들이 이 코로나 때 계속 성장을 한 거였고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 보면 우리가 OTT 업계에서 가장 사실 큰 이슈는 인기 있었던 프로는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오징어 게임도 사실 생각하면 구독 경제가 없었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 그 본인이 넷플릭스 내기 전 10년 전에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오징어 게임 관련돼 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고 배급사나 방송국 찾아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 봤을 때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넷플릭스는 봐준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구독자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봐준 것도 있고요. 구독자라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징어 게임이 망하더라도 넷플릭스가 망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네. 배급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배급사도 영화 한 두세 개 정도 망하면은 존립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 경제 없었으면 오징어 게임도 나오기 힘들었겠죠. 네. 인터넷, 전화, TV 이런 거 묶어서 파는 KT, SKT, LGU 플러스 이거 구독 아주 그렇죠. 대표적인 예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대 가장 성공했던 20세기 통신이 구독 서비스 대표거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보면은 이 구독 그 통신 업계가 처음에 낼 때 이렇게 연인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연인끼리는 구독료 내면은 뭐 마음껏 쓰게 해줬거든요. 그런 게 다 일종의 구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정 금액을 내면 데이터나 요금을 무제한으로 하는 요금제가 있으니까 구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한 번에 큰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달이 또는 연년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내고 쓰는 게 더 좋을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없고 이 강제 구독을 해야 된다. 근데 구독료가 자꾸 오른다. 이건 뭐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우리가 클래식하게 말했던 우유 구독, 뭐 신문 구독에서 예를 들어 우유 구독을 하면 우유 구독은 왜 시작되냐면 우유가 옛날에는 이제 냉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우유를 매일 갖다 놓지 않으면 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강제로 우유 구독을 한 거거든요. 신선한 우유를 먹으려면. 집에 냉장고들 없을 시절. 그렇죠. 비싸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 구독이란 게 엄밀히 보면은 반강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LG가 지금 철수를 한 상태니까 애플하고 삼성 정도가 지금 8대2 정도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한국 7대3 정도. 근데 애플하고 삼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내일부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마트폰 쓰시려면은 고화질 예를 들어 달을 찍으시려면 한 달에 5천원씩 내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 긴 텍스트를 할 거면 3천원씩 내세요. 이런 식으로 구독료를 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낼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 이 두 개 빼고는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 구독이 가능한 거죠. 약간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추가로 하다 보면 그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회사. 그 회사가 21년에 낸 특허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특허는 뭐냐면 보통 우리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할부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할부. 근데 할부금을 안 내고 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포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동차에 요즘 자동차는 다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할부금을 한 번 안 내면 딱 차를 타면 라디오가 안 틀어지는 거예요. 아. 두 번 딱 틀면은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3번 안 됐다. 그러면은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4-5번 안 했다. 이러면 갑자기 자동차가 포드 회사로 돌아가거나 폐차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특허를 실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 차의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군요. 예. 예, 이게 사실상 지금 자동차가 달리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강제 구독의 시대가 가능하게 된 거죠. 어떤 거든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것은 뭐든지 강제로 구독시킬 수도 있고 그 기능을 열어줄 수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 강제 구독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 음악도 한 달 돈 내는 것이 구독 경제 하나군요. 맞습니다. 멜론이나 정확합니다.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건 다 구독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는 미국에서 광고 없이 시청 가능한 서비스 요금. 이게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그렇죠. 그 요금을 최대 19% 인상했다고 합니다. 저도 광고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광고를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금을 올리면 소비자는 요금을 올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선택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강제 구독의 시대는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도 사실 수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유튜브를 대체할 상품이 딱 생각해 볼 때 없잖아요. 틱톡하고 유튜브는 또 다르고 네. 사실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튜브 이외에 대체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커피 한 잔 값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커피 한 잔 안 보고 그냥 선전 안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커피 한 잔보다 비싼데. 그런가요? 커피도 뭐 비싼 커피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도 있죠. 사실상. 전 조금 더 싸면은 그거 하겠는데 조금 비싸서 전 프리미엄 안 쓰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안 쓰고 있어요. 광고 보기 지겨운데. 저도 근데 항상 고민이에요. 사실 유튜브 들을 때마다 음악을 들으면서 광고가 나오니까 이걸 할까 말까 아직까지도 고민. 이거 5초 지나면 빨리 꺼야지. 그렇죠. 바로 끄죠. 막 누르면서. 근데 유튜브뿐 아니라 넷플릭스나 이런 OTT들도 요금 올린 그렇죠. 올릴 수 지금 있잖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티빙도 올해
그 구독료를 올리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디즈니도 사실상 요금 인상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OTT 회사들이 하는 게 크게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고형,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은 싸게 볼 수 있는 구독료를 해준 상품을 내면서 서로 비교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광고를 원래 상품을 약간 좀 올리거나 아니면 변경시켜 놓고 광고형을 넣으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몇천 원 주고 그냥 광고 보지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그 전에 했던 광고료 없는 상품을 더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전략이 가능하니까 광고형을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상품인데 금액은 같은데 이 성능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질을 낮추거나 네.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3명이었는데 혼자만 사용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위에 버전의 하나의 그 상품을 더 만들어가지고 또 요금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 OTT 업계나 구독경제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겸임하면서 상품 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비싼 돈 내면은 그렇죠. 한 사람 아이디로 뭐 가족 여러 명이 그렇죠. 한꺼번에 볼 수 있다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싼 거를 보면은 화질이 떨어진다든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위가 있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이거 이 정도 가격이면 써야지 이러면서 또 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근데 자동차 아까 포드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 내부 옵션까지 이제 강제 구독 시대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년 여름에 있었던 BMW 엉따 사건이라고. 엉따. 예. 그 혹시 추운 겨울에 자동차 타시면 시동을 거시잖아요. 그럼 가장 뭘 먼저 하세요? 이거 시트에 열선 넣어 그쵸. 있죠. 추운데. 맞습니다. 열선 시트를 대부분 빨리 누르잖아요. 왜냐 네. 추우니까 시동을 걸어야 열선 시트가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작년 7월에 BMW 홈페이지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열선 시트를 쓰시려면 한 달에 24,000원, 1년에 23만 원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제가 어떤 미국 칼럼 봤더니 한국의 BMW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BMW 한국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이거 우리는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세계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본사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좀 빨리 번역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일찍 번역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안 한다고 넘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사람들이 이게 강제 구독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선 같은 거는 이제 옵션으로 그렇죠. 처음에 차 살 때 돈 더 내면 이제 열선을 무한정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아니면 돈 덜 내면 열선 없는 채로 쓰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구독 같은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 맞습니다. 옵션 서비스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유럽에서는 약간 좀 상용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럽에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속력을 늘리려면 그러니까 제로 100, 0에서 100km까지 누르면 쫙 가는 거를 0.8초에서 1초가량 일찍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1,200 우리나라 또 약 150만 원 구독을 하면 자동차에 1초 정도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구독도 있고요. 제로 100을 더 빠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벤츠가 또 벤츠가 또 다른 것도 유럽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조향 그 운전대 후진할 때 네. 보통 차가 한 4-5도 정도 이렇게 돈대요. 후진할 때 자동차 바퀴가 뒷바퀴도 예. 살짝은 움직여주죠. 그렇죠. 근데 돈을 한 달에 한 1년에 몇백만 원 내면 이걸 10도 정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주차할 때 편하게 뒷바퀴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맞습니다. 옵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지금 보면은 열선 시트는 결국 못했지만 그 페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향 그 핸들까지 다 사실상 뭐 구독을 통해 가지고 제품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옵션이라는 품목으로 돈 주고 사는 건데 네. 이걸 원래 내 차에다 다 완벽하게 장착해놓고선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돈 내면 풀어줬다가 돈 안 내면 또 감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사하게 느낄 수가 있죠. 국내 차에는 국내 차도 최근에 이제 기아차가 전기차를 내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 그 소비자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갔고요. 네. 그냥 라이팅을 돈을 더 내면 라이팅 패턴을 좀 반짝반짝 새롭게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후진 주차를 할 때 좀 편하게 해주는 거를 구독 서비스 돈을 좀 더 내면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이 가장 큰 문제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차가 오래 가거든요.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사실 전기차가 앞으로 많아지면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온리 낼 수 있는 건 사실 구독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이렇게 해외 자동차 업계들이 욕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워낙 이제 소비자 파워가 있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가 이제 전기차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EV9 EV9만.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다른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강제 구독인데 미국의 GM 같은 경우에는 그 긴급 출동 차량 도난 시 위치 추적 등을 하는 온스타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3년 구독료가 한 $1,500, 우리나라 돈에 2천만 원 좀 넘는데요. 이거를 차량 가격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구독이잖아. 3개월 구독을 미리 받는 건데 나는 사실 온스타 서비스 필요 없어. 나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우리 차 다 찾아주고 다 좋아. 이렇게 말해도 이 200만 원 돌려주잖아요. 자동차가 강제로 집어넣고 너 쓰든 안 쓰든 나는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차를 아예 일시금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고 차 판매 자체를 100% 구독으로만 하는 것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도요타 같은 케이스인데 도요타가 지금 작년에 전기 자동차를 그러니까 도요타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양산했는데요. 그때 자동차를 괜히 전기차를 못 사고 약 한국 돈으로 한 80에서 86만 원 정도 돈을 내면 매달 구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동차를 못 사게 막아버린 케이스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이런 의견 주셨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우회하거나 공유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회하거나 공유? 이게 사실 제가 칼럼을 여러 번 적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공유는 불법일 확률이 높은 게 사실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약관을 보면 공유에 대해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 그러니까 OTT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요금제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몇 명 같이 나눠 쓰는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시는 게 사실 좋은데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런 공유 계정 서비스를 이제 줄이고 있거든요. 수익 때문에. 그래서 공유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대부분 약관에서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AI가 이제 구독에 결합된 상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게 AI 기술은 점점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강제 구독이 AI 결합된 경우에 그 변화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AI가 굉장히 사실 수익이 어려워.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GPT의 지금 수익도 사실상 광고 홍보가 없어가지고 구독료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게 워낙 한번 우리가 쓸 때마다 이게 우리는 무료로 쓰고 있지만 뭐 챗GPT 같은 경우 유료도 있지만 쓸 때마다 몇십 원씩 몇 원씩 그 기업에서 자기네가 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워낙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고 워낙 많은 클라우드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쓰고요.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AI 비용을 만약 구독 서비스에 넣어가지고 맞춤형을 해준다. 이러면 이 비용도 사실상 구독자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AI 기술을 도입하면 할수록 사실상 구독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구독료 올라갈 게 많네요. 앞으로 구독료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돈을 1년 또는 한 달 이런 식으로 미리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내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면은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왜 올렸냐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인플레이션 오른 만큼 지금 올릴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계치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OTT 업체들도 올리고 우리나라 OTT 업체들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지금부터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오를 거다.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요. 구독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이제 해지를 하고 싶은데 해지를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한국의 통신 회사들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게 해지하고 싶은데 엄청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원래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크너츠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유튜브나 뭐 보면은 한 달 무료 쓰고 있었잖아요. 요즘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한 달 무료하고 딱 누르면 우리가 신용카드 번호나 이런 거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까먹고 있는 사이에 얘가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게 돈이 액수가 아주 큰 건 아니니까 내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크너츠라고 해가지고 너츠가 원래는 좋은 뜻으로 툭 치면 얘가 뭘 하게 도우는 건데 다크너츠는 툭 치면서 이걸 자기네가 유리한 걸 쓰는 걸 다크너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한 2, 3년 전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 한 달 지나가지고 유료를 할 거면은 그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그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많이 안 한다 그러면 돈도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생겨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패턴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독 해지를 하기 어렵게 만든 게 있어요. 네. 단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 구독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딱 누르면은 계속 뭐가 질문이 나와요. 진짜 하시겠습니까? 맨 나중에는 고객 서비스 센터야 통화 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크 패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제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이런 다크 패턴이나 다크 너치를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국회나 이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부모 모시는 분들 다 이런 경우 있으실 텐데 새로 뭐 해드리려고 그러면 통신회사 연락하면 아들이나 딸이 연락해도 다 해줘요. 그래요? 근데 해지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뭐 본인이 누워 계셔서 뭐 요양에 계셔도 안 된다. 그래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무슨 서류 갖고 와라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누구든지 와서 해주면 베리 땡키고 해지할 때는 본인만 와라 뭐 이렇게 한다는. 네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좀 치매가 오셔서 TV 같은 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제 전화도 못 받으시고 그럼 해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인터넷도 안 쓰시니까 노인네가. 예. 근데 치매된 분이 어떻게 통화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하면 본의 아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도 그렇고 요즘에 뭐 통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요즘 앱으로 하다 보니까 앱에 이런 다크 패턴 넣어가지고 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저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열선 시트 이런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GM의 약간 온스타 이런 서비스가 문제가 돼가지고 원래 열선처럼 자동차 하드웨어에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열었다 막았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할 때는 벌금을 내라고 법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까지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소비자거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외국 기업에는 와가지고 자꾸 이런 거 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구독 서비스가 약하거든요. 그럼 자꾸 서비스에 밀리기 때문에 양수 겸장 의미에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구독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법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의 손에 없도록 이 보호하는 법을 같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과 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구독이 이제 소유의 종말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쵸. 라고 책에 쓰셨는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그거죠. 이 구독이 전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제품을 아예 팔지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싶거나 드라마 보려고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KBS를 들어가서 건당 돈 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더 글로리라든지 오두나라든지 넷플릭스를 본다. 이러면 건당 돈 주고 볼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 구독의 시대가 온 거죠. 사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등, 2등 구독 업체가 담합을 하고 3, 4등 업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1, 2등 업체가 담합해서 구독을 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살 길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정부나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회가 특히 지금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호겸 교수님과 강제 구독의 미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9분입니다. 역사가 머무는 공간을 기록하는 TBS 역사 스테이 흔적. 이번 주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거점 도시 영등포로 떠납니다. 철도 개통과 대전환의 시작이었던 영등포 번성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영등포가 한국 근대사의 최초 공업지대. 나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흔적과 함께 와서 너무 행복하다. 노포 감성 가득한 힙한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등포. 그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TBS TV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사 스테이!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도봉지하차도 출구 쪽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요. 지금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주춤할 뿐 소통에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1시간 전에 사고 나면서 3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다리 건널 때만 시속 10km 안팎입니다. 원효대교는 지금 남단에서 북단 방면 2차로가 또 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방면 1, 2차로가 공사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도 연희램프와 홍제램프 사이에 있던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는 12분 정도 걸립니다. 여전히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아직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가 남아있고요. 망양 휴게소 부근 2차로에는 도로에 철제가 떨어져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청주 나들목에서 남이분기점까지 5km 구간 공사 여파를 받고 있는데 남이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까지 1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5차로 막아두고 작업 중이라 신갈분기점 일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온라인셀러가 매출을 높이는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김보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보람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온라인 셀러분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판매 전략과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매 전략, 가격 전략. 이게 예. 솔깃한데 어떤 방법입니까? 먼저 이 고객 1인당 매입액인 객단가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알려드리자면 상품에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마트에서 한 2만 원에 파는 와인이 레스토랑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에 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10만 원이라는 와인 자체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 와인을 마시는 그 상황과 공간, 조명, 분위기 이런 어우러진 경험과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때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같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감성적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연출하기인데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쉬운 예로 이 연출하기 중에 선물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선물하기 시장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물하기. 예, 이 선물하기 시장이 사실 한 5년 전 정도만 해도 그 시장 자체의 규모가 한 8천억 정도였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시장의 이 선물하기 규모가 한 5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배 이상 늘었네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졌고요. 물론 또 초기에는 이런 기프티콘 같은 저관여 상품 위주였지만 이제는 저관여라는 거는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좀 저렴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사실 명품이나 가전제품 같은 약간의 고관여 제품도 선물하기로 얼마든지 선물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럼 명품이나 이렇게 비싼 거를 선물하기 끼워 팔아준단 말이에요? 선물하기에서 팝니다. 비싼 네. 고가의 제품들도. 그래서 저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셀러라면 반드시 이런 기획 세트, 선물용 세트를 취급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 예. 네. 그러니까 객단가 얘기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물건 하나 사는 가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매장에 와서 지불하는 금액 얼마나 사느냐. 예. 네. 한 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출에 기여하는 걸 높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선물하기. 그러면 포장과도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구성해서 세트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패키지 상자를 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고급 쇼퍼백을 제공해 준다든지 선물용 포장을 따로 하는 그런 것들이 연출하기에 일종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출하기. 예. 그다음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크로스셀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할 때 옵션을 선택을 하려고 해서 사려고 하는 제품과 연관된 다른 아이템을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를 네. 먹으려고 할 때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감자튀김과 콜라까지 같이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종의 크로스 셀링인 거예요. 그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아예 메뉴에 넣어놓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옵션으로 자기가 단품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를 자기의 취향껏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선택하게끔 해주는 게 크로스 셀링인데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시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하시는데 네. 의외로 온라인 셀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옵션 선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서 내가 A라는 제품을 팔고 있으면 이 A랑 함께 더 구매하면 시너지가 날 만한 B 제품을 제안을 해주면서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구매자 중 일부는 A 사려다가 B까지 함께 구매하는 거죠. 같이 사면 조금 더 싸게 해주거나 뭐 이런 방식을 해야 되겠죠? 이거 크로스셀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이 사면 싸게 해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A를 살 때 B도 같이 사게 하고. 네. 사례를 조금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브랜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의 종류들을 팔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분이 판매하고 계신 제품 중에 편백수가 있었어요. 편백나무 맞습니다. 그 피톤치드 네. 냄새로 해가지고 뭐 세균 없애주고 한다는 거 있거든요. 뭐 새집중후군 같은데 많이 쓰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뿌리는 분무기 형태로 편백수를 그분이 낱개로 팔고 있었고 옵션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이거를 리필할 수 있는 2리터짜리 대형 용량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히 얘기하면 크로스셀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로스셀링은 같은 제품 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과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제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의 곱빼기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을 먹으면서 군만두도 선택하는 네. 예,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쯤이었는데 이분이 편백수가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크로스셀링 전술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편백수를 사는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후기를 보면 다들 향이 좋다. 향. 예, 이 향이 좋아서 뭐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편백수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니즈, 원하는 건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향에 민감하고 향이라는 걸 생각할 테니 같이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게 디퓨저예요. 향을 뿌려주는 거. 예, 방 안에. 예. 네. 그래서 디퓨저도 같이 팔아라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디퓨저를 같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대박이 났죠. 네, 디퓨저 그러니까는 편백수를 사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꼭 디퓨저를 같이 구매하셨고요. 오히려 디퓨저만 따로 등록해 놓은 상품이 편백수보다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예. 그러니까 편백수는요, 앵커님, 그 편백수의 카테고리는 생활용품 중에서도 약간 제습, 방향, 탈취 이쪽이고 디퓨저의 카테고리는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도 뭐 아로마, 캔들 용품 이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제품을 향이라는 냄새라는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그 기능을 원하는 소구하는 소비자들한테 타겟으로 해서 크로스셀링 전략을 쓴 게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죠. 네, 편백수가 짜장면이고 디퓨저가 군만두. 네, 그렇습니다. 연관 없어 보이는 두 제품을 크로스셀링해서 판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슷한 걸로 또 업셀링이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그거보다 좀 더 상위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어서 지출을 늘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쿠팡 같은 이런 플랫폼들에서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제품 선택하려고 할 때 비슷한 제품 중에 조금 더 비싼 제품들을 이렇게 광고로 노출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다른 종류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은 상품 중에서 업셀링, 좀 더 상위 버전, 좀 더 고가라든지 고급스러운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소비자는
그것을 노출된 걸 배너를 클릭하고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사들이 쇼핑몰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또 하나가 번들링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개에 뭐 2만 원인데 뭐 2개를 사면 한 5% 할인해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거죠. 앵커님께서 38,000원 해주고 3개를 사면 한 10% 할인해줘서 54,000원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면 살수록 할인을 해주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면 많이 할인해주면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게 남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죠. 제가 일단 지난 주말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제 제습 탈취 얘기가 나와서 그 제습 탈취제 옷장에 넣어 놓으려고 마트에 이제 가서 사는데 그게 4개 묶음으로 해서 8,0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랬는데 8개를 사면 12,000원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당 2,000원에서 개당 1,500원으로 준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번들링에 넘어가서 4개만 사도 될 제습 탈취제를 8개나 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번들링인데 온라인 셀러라면 굉장히 해볼 만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전략이고 뭐 배송비 관점에서도 이득이니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진 따지면은 조금 떨어지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네. 재고를 털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진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한 개에 10,000원에 파는 걸 이제 무상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객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는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업셀링, 번들링. 이건 저 온라인 셀러나 오프라인 셀러나 네. 많이들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딴 건 있을까요? 예,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어떤 게 있냐면 조건부로 무상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오프라인에서 뭐 장보기를 하거나 온라인 쇼핑하실 때 늘 보셨던 장면일 텐데 한 개에 지금 10,000원에 파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번들링은 한 개를 사면 10,000원 전과 2개를 사면 5%, 3개를 사면 10% 이런 식으로 많이 살수록 할인을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바로 마진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번에는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4개를 사면 하나를 무상 제공을 해주는 거죠. 플러스 원. 예, 플러스 원. 그러면 제가 앞에 번들링은 지금 예를 들어 한 개에 10,000원짜리를 4개를 사면 뭐 할인을 해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4개를 사면 뭐 15% 할인을 해줘가지고 4개에 34,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무상 제공을 해서 4개를 40,000원에 팔아요. 단 한 개를 깎아주지는 않고. 한 개를 더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4만 원을 내고 5개를 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앞에 거는 재고를 판매자 입장에서 4개 출고하고 34,000원을 벌었고요. 뒤에 거는 재고를 5개를 출고하고 4만 원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후자가 1개를 더 팔았고 6,000원을 더 번 셈인데 이거는 배송비나 이런 거 원가 마진을 구조해 보면 이게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은 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냐? 앞에 건 매출이 34,000원을 낸 거고 뒤에 건 매출이 4만 원을 낸 거니까 거의 한 17%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예.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뭐 마트에서 1+1, buy one get one free 이런 것들 하는 거 많이 보시고요. 뭐 네이버 같은 데는 아예 원뿔딜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뭐 온라인에서 보면 3개 사면 하나 무상으로 준다. 4개 사면 하나 무상으로 준다.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미용실이나 뷰티샵 이런 데 가보시면 네. 5회 끊으면 1회 무상 서비스 그렇죠. 해준다. 네. 그런 거 있고 우리 피자나 치킨 시켜 먹을 때 10번 사 먹으면 한 번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모두 조건부 무상 제공 전략을 활용하는 거고 매충을 올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0원하고 9,990원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네. 소비자 심리 그렇죠. 그런 걸 잘 이용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네, 그것도 뭐 비슷한 방법인데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제 객단가를 늘린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서 조금 더 판매를 유인하는 건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판매를 좀 유인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끼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미끼 상품. 예, 그 앵커님께서는 혹시 미끼 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미끼 상품은 뭐
식당가를 지나가는데 네. 뭐 이렇게 싸게 저걸 줘? 그러면 오늘 점심 싸게 좀 먹어볼까? 네. 그럼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미끼 상품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뭐 점심 세트를 이제 싸게 판다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미끼 상품을 보고 안에 들어갔지만 메뉴판을 보다가 다른 메뉴가 더 땡겨서 다른 메뉴를 먹을 수도 있는 게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거죠. 네. 제가 이 네이처 리퍼블릭에 이제 부사장으로 영입이 돼서 이제 재직 시절에 업무 보고를 봤는데 립스틱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 립스틱 제품을 2,000원에 매장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립스틱은 좀 비싼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립스틱이라는 게 사실 단가가 좀 있거든요. 뭐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해서 뭐 개당 뭐 사실 몇백 원에도 팔 수가 있는 거지만 립스틱은 사실 2,000원에 판다고 하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OEM사에서 만들고 하는 건데 굳이 너무 싸게 2,000원에 팔길래 이거는 왜 이렇게 파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끼 상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어떤 의미에서 미끼 상품이냐 라고 했더니 2,000원의 립스틱을 판다라는 걸 보고 미끼로 던져서 누군가가 이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화장품도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끼 상품을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현업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미끼 상품이라고 하면 방금 전처럼 좀 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더라도 저렴한 제품으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후킹용 용도로 쓰는데 이거는 한 절반 정도는 맞고 좀 절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끼 상품 효자가 아니다. 네, 이런 미끼 상품을 활용하되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낫다라고 하고 그 다른 방식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인가요? 일단 보시면 예를 들어 그 비슷한 종류의 상품인데 10,000원짜리 상품과 30,000원짜리 상품 두 가지를 판매하는 셀러가 있어요. 이 경우에 소비자들은요 30,000원짜리 제품을 조금 비싸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10,000원과 비교해서 30,000원은 3배나 비싸니까요. 그런데 원래 10,000원짜리라는 A 제품과 30,000원짜리라는 B 제품 이렇게 두 종류를 팔고 있는데 여기다가 후킹용 저렴한 걸로 누군가를 유입해서 이걸 사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60,000원짜리라는 새로운 상품 하나를 세팅하는 겁니다. C라는 상품을. 그러면 이제는 10,000원짜리 A, 30,000원짜리 B, 60,000원짜리 C 이렇게 세 개의 상품 구성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처음에 10,000원짜리와 30,000원짜리 두 가지만 있었을 때는 30,000원짜리가 비싸다고 여겼던 소비자들이 네. 60,000원짜리 상품이 등장하는 순간 30,000원짜리 상품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6만 원짜리가 비싸고 3만 원짜리가 이제 저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네. 생각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C 60,000원짜리 상품이 미끼 상품인 거죠. 3만 원짜리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6만 원짜리 하나 미끼로 얹어놔라. 이게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활용한 이제 가격 정책인데요. 이게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저가 상품을 던져서 유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가의 상품으로 내가 원래 팔려고 하는 상품이 비싸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조금 세련된 형태의 미끼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싼 걸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싼 걸로 유혹하는 거네요. 네. 이거 전혀 생각도 못한 건데.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소름 돋습니다. 그러면 실제 판매가 더 많이 되나요? 예. 뭐 저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A 제품과 그보다 조금 비싼 B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팔리는 비율이 한 5대5 정도로 이제 비율이 판매가 됐었는데 판매자분 제가 조언을 해드린 분이 B 제품을 좀 더 많이 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 A보다 B 제품이 조금 더 비싸고 뭐 마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B 제품을 많이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릴 때 그러면 C 상품을 상품 개발을 해라 라고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A보다 2배 정도 비싼 B 상품을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원래 A와 B의 비율이 한 5대5 정도 판매가 됐다고 했는데 C 상품을 등장한 순간 B를 많이 팔고 싶어하는 의도대로 이 판매 비율이 A와 B가 한 3대7 정도까지 B가 많이 팔리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네. 네. 그럼
전부 팔리는 개수는 똑같더라도 비싼 게 팔리니까 매출은 훨씬 늘어나는 늘어나죠. 거네요. 그리고 상품의 종류, 스큐라고 하는데 스큐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전체 매출도 늘어나는 거죠. 객단가도 B로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다른 사례 또 있나요? 그럼요. 우리 늘 어딘가 보시면 우리가 알아채진 못하지만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영화관 가서 파는 뭐 팝콘, 대중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음료수, 네. 와인 판매점, 그다음에 뭐 참치집, 뭐 고급 뭐 레스토랑, 코스 요리 나오는데 한정식집 다 이런 전략을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어도 관습적으로 쓰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에서 특히나 이 전략은 잘 먹히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앞에 말씀드린 크로스셀링, 업셀링, 번들링, 그리고 조건부 무상 제공, 그 다음에 미끼 상품까지 하시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상품 연출하기도 포함해서고요. 네. 예, 이게 이제 많이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 안 쓰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정말 이제 보시면 이런 전략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이 논리적인 이론을 모르고 그냥 쓰는 분들이 많아서 네. 꼭 시도해 보시라고 오늘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네.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건데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네. 근데 조금 이제 주의할 건 이 네. 방식을 쓰실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냐면 동일한 제품을 하시되 단순히 용량의 차이나 개수의 차이로만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대를 가지고 A, B, C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이거를 뭐 케찹이라고 볼게요. 뭐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세 개만 하면 요즘 소비자들은 미리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다 보거든요. 그리고 상품 개수당 단가를 다 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 아니라 반드시 라인이 다르던 뭐 성분이 다르던 원재료가 다르던 포장이 다르던 조금 다르게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게 예. 퀄리티 차이를 둬야 된다. 예. 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2분입니다. 이상한 내 곁에 TV에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지표로 혼잡한 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각지역 각 출구에서 오후 1시까지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는데요. 행진은 삼각지역 12번 출구부터 전쟁기념관 상집탑까지 인도를 이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12시 30분부터는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오후 2시까지 집회가 진행되는데 한 개 차로를 이용해 진행되겠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구간들 되도록 진입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 정체는 많이 풀린 모습입니다. 남아있는 정체 구간 강변북로 구리 쪽, 성산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정체가 남아있고요. 성수에서 성남대교 가는 길로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동작대교 주변과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다른 구간에 비해 이동량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예. 파는 사람 입장 얘기해 주셨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좀 그런 거 나 당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당 단가라든지 뭐 개당 단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좀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구매를 할 때 진짜 하나하나 다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식품이든 어떤 물건을 사면 상자 뒷면이나 뭐 물 같은 경우나 음료수에도 다 필수 표기 정보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원재료 및 함량이 적혀 있고 표기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산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 식품 유형이 어떤 건지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순서들도 함량 순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유명 브랜드 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브랜드사라도 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요즘에는 스몰 브랜딩 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퀄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유명 브랜드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품이라는 게 제조원이 있고 유통 전문 판매업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제조는 제조원 OEM사에서 하고 판매는 유통을 하는 브랜드사가기 때문에 품질은 사실은 브랜드사가 퀄리티 컨트롤을 하지만 사실은 제조원이 만드는 곳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디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보는 브랜드는 대개 유통을 맡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제조원도 따지시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온라인셀러가 매출을 높이는 노하우. 김보람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살만한 세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